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이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1800 우리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라는 종파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면서 미국 역사가 시작됐죠. 근데 잘 살고 있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영국이 식민지로 지정하니까, 그죠? 아니 도와준 것도 없이 군대 경찰도 없이 살았던 이 시대에 자기들끼리 잘 살았는데 영국 왕이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독립운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요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생긴 독특한 정치행정 문화가 무국가성이죠. 국가는 없어도 우리끼리 치안 경찰 유지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죠. 시민사회가 자기들끼리 잘 살았다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기기간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그죠? 요 위에까지는 농업사회, 근대사회, 산업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 했는데 83년에 전쟁에서 이겼지만 89년 6년 동안에 미국의 통치구조에 관해서 13개의 주가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죠. 그때 연방이 힘이 강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아니다, 주보다는 타운, 우리가 국가 없이도 잘 살았다는 이러한 무국가성의 정치행정 사상을 계속 개성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강력해야 된다는 것은 초대 재무장관인 해밀턴이었고,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연방보다는 주보다는 타운의 수민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었죠. 그러나 메디슨이라는 학자가 대통령이 됐죠. 나중에 이익집단의 균형장치, 다양한 이익집단의 균형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익집단의 균형장치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균형장치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잭슨 대통령이 1829년에 역관주의, 서부 계층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지지해줬는데, 잭슨 대통령이 동부에 갔더니 동부의 귀족들이 모두 다 서부 계층민들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더라는 거죠. 잭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죠? 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 승리자에게 전리품이 속한다는 표를 내세워서 이 모든 동부의 귀족들을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공무원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스포일스, 이게 전리품이죠. 전리품. 그래서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면 같은 정당원이겠죠. 그죠? 정당원을 공무원으로 다 뽑겠다. 다 모든 공무원들을 같은 정당으로 뽑는 것입니다. 게다가 잭슨 대통령은 그래서 나는 4년 임기법, 요전에 통과됐는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맞추고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원으로 공무원을 구성해서 4년 뒤에 평가받겠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행정의 어떤 대응성이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골드러시, 대륙횡단철도, 경제발전, 독과점, 록펠로 독점과 과점, 노동총연맹, 그래서 이러한 노사분규 등 이른바 1870년이니까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역관주의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공직개혁운동 보다 프로그레시브, 그죠? 보다 하나 더 있나? 그죠? 보다 진보적 공직개혁, 바로 실적주의죠. 실적주의가 메리트가 장점, 실적, 자격 이런 뜻이죠, 그죠? 메리트 시스템 됐습니다. 메리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자, 그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은 바로 가필러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역관주의 지지자한테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역관주의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883년 펜들턴이라는 상원 의원이 연방공무원법을 개정했죠. 이제 공개, 경쟁, 채용 같은 정당원이 아니어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실적에 의해서 운영하고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신문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정치적 중립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주의의 요소가 도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바로 펜들턴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난다는 정치행정이원론. 그죠? 역관주의는 정치 안에 이렇게 행정이 있었겠죠? 행정이, 역관주의라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지 말라면 정치와 행정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을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우드로 윌슨은 대통령이 된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의 혼란에 바로 포드 자동차나 텔러 등이 안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텔러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하나에 조립하는 시간을 똑같이 맞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5번 조립하고 1번 쉬어라.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시간을 연구했죠. 그리고 텔러가 개발한 보수.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성과를 줘야 된다. 이른바 성과급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러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죠? 맥도날드 전국 어느 시점에 가든지 햄버거 패티 굽는 시간이 똑같고 감자튀김 튀기는 온도나 시간이 똑같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입니다. 됐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컨베어 벨트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유동조립법 됐습니다. 자, 태프트 위원회가 있고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28대 대통령을 취임했고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 인간을 X, 기계 경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인 또는 사회 심리 욕구, 인간은 감정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적 배려를 해줘야지만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호손 실험의 결과 인간관계론이 등장했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뉴딜 정책.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요 위에까지를 우리가 입법국가다라고 얘기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중에서 입법부가 열심히 하는 국가라면 이쪽은 행정부가 열심히 한다. 이른바 행정국가로 진행됩니다. 가치 판단, 정책 결정을 강조하는 통치기능설. 그죠?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통치기능설. 행정은 정치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표를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진주만기에서 비버리지 보고서는 바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국가를 의미하죠. 복지국가. 큰 정부를 관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이몬의 행정 행태로는 행태. 그죠? 인간 행동 중에 경험적이고 외면적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는 인간의 내면이지만 이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의 외면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피금치는 눈물을 흘리는 이 행위만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행태주의죠. 왜요? 논리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논리죠. 됐습니다. 그죠? 아, 너 이뻐.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왜? 이쁘다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적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자 문필이죠. 예, 이거는 팩트죠. 저는 남자입니다. 팩트죠. 그죠? 저는 잘생겼어요. 아, 이건 팩트인가요? 팩트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팩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날씨가 덥다, 춥다, 전부 다 주관적이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일관된 기준을, 원칙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했던 역사였다면, 이제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정책학에 가서 엄청난 정책 결정에 실패. 피그만 침공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알리선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시고 1963년 우리 기억나죠? 원래는 이제 1955년에 로자 파크스라는 봉제사가 부당한 자리 이동을 거부하면서 벌꿀처럼 일어난 엄청난 60년대 미국 사회 혼돈, 바로 그렇죠? 흑인 시위, 워싱턴 대행진 사진 봤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에 이 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달에 암살당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은 흑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우리 뭐라 그러죠?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그때 표가 흑인과 백인이 모두 잘 사는 위대한 사회,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걸 얘기했죠. 자, 게다가 베트남전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는 엄청난 혼돈에 접어듭니다.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relevant 급박한 사회 문제에 아주 급박한, 그죠? 아주 적실한 relevant, 아주 급박하고 적실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 액션, 이론이 아니라 액션 중심의 처방, 실천 중심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론 정립에 강조했던 행태주의가 이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68년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회 회장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태주의를 이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자는 거죠. 이론 정립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거니까 실천을 강조하는 액션이 되겠죠. 와일도라는 학자가 미네부룩에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행정학을 하자면서 이른바 신행정학. 신행정학은 잘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호적인 행정활동, 고객 대응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형평성이다, 고객 대응성, 형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형평성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국민의 대표성을 관료제에 구성하자 무슨 관료제가 등장했어요? 대표 관료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한편 미국 사회에 있었던 재밌는 것은 바로 닉슨의 워터게이트.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는 호텔 이름입니다. 호텔. 자, 닉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사무소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때 FBI라는 공무원들을 시켜서 도청을 시켰다는 거죠. 아무리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라야 되겠지만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이죠. 근데 FBI 공무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걸 충실하게 했다는 거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여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유태인을 죽였던 그런 윤리, 도덕이 없는 공무원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 FBI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못 참아서 이걸 언론에 알려서 언론이 이걸 팍 터뜨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됐죠. 재밌는 거는 이때 언론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누가 그걸 제보했느냐 엄청나게 궁금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썼던 표현이 딥스로트죠. 딥스로트. 여기 목 안에 여기를 스로트라 그러죠. 그죠? 요 안쪽 아주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죠? 딥스로트. 그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자. 됐죠. 저는 이제 내부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공익 제보자 이런, 그죠? 좀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싶은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법률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물론 공무원도 가능합니다만은 내부 고발은 필히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60년대와 70년대 초가 끝나는데 1970년대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흐름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스트롬이 공공선택론을 주장했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부여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원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를 강조하는 이른바 다중파를 강조합니다.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는데 3달러의 석유가 11달러가 되니까 바로 물가가 3배 이상 오르겠죠. 그죠? 물가가 3배 이상 오르는데 내 소득은 그대로면, 그죠?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죠. 100만 원에 9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짜리 9개를 샀는데요. 요게 3배가 올라버리면 하나에 30만 원이 되죠. 그럼 아까 9개 샀던 것이 이제 3개밖에 못 사죠.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내 소득은 더 감소되죠. 내 소득은 정체된다. 그래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 석유 파동에 따라서 스태그, 내 소득은 스태그, 정체하다는 뜻이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붙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고요.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1976년에 받습니다. 바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전쟁이 끝나서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는데 이러한 복지 정책은 직관적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는데 복지 정책을 펴기 전에 내가 실업 상태에 되면 내 소득이 빵원이 되니까 그게 오래되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범죄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복지, 실업급여를 우리 준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준다는 거죠.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만약에 6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주면 60%를 주면요. 조금 덜 먹고 하면 전략하면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복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노는 기간만큼 최대한 쉬었다가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복지 지출이 바로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단 말이죠. 이런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효과를 부정적 또는 복지 지출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디라이브드가 어디에서 기인한 어디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계속 이 상태면 재정이 고갈될 테니까 바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영국병, 복지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지병은 뭐라고요? 복지를 너무 잘해주면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가 사람들 못 간다 이런 것도 일종의 복지는 아니겠지만 부자병이죠. 너무 애가 부족함 없이 크면 오히려 더 제대로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카터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비윤리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나서 미국 국민들이 뽑았던 아주 윤리와 도덕, 청렴이 뛰어난 대통령입니다. 그 이면에는 일을 엄청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엄청 강조해가지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61년부터 78년까지인가요?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었죠. 독재 정권에 인권 탄압을 하니까 인권 윤리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소 박사를 데려와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이때 연관이죠. 근데 카터 대통령은 너무 윤리와 도덕을 내세워서 국제사회 리더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로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로 교체됩니다. 자, 주민반환 13이 있었고요. 도세 반란입니다. 이 중요하죠. 자, 미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캘리포니아죠. 요 캘리포니아에서 당시에 1차 석유 파동이 있고 엄청나게 미국 사회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IT 혁명, 실리콘밸리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른바 정보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 그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면 3차 산업혁명은 PC죠. 4차 산업혁명은 AI로 대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가 엄청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일자리를 얻어 오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럼 세금이 올라갈 테니까 엄청 캘리포니아 주는 좋았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이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신설할 때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 발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시죠? 직접민주의 3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인 또는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죠. 주민들이 뽑은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소환할 수도 있어요. 주민 소환, 리콜이죠, 리콜. 주민 발언, 주민들이 직접 조례, 우리나라 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례를 장이나 내년에는 의회도 그죠?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이 대문자로 쓰는 이 프로포지션은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언은요, 직접 발언입니다.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바로 주 헌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이 세금을 더 이상 내기 싫다는 거죠. 이른바 조세 반란입니다. 정부가 지금 석유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윤리도 문제가 있고 복지병도 발생하고 게다가 2차 석유 파동까지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가
일을 잘 못한다. 1970년대는 정부가 일을 잘 못한다. 이른바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부상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정부에 맡겼더니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일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레이건 대처 수상이 등장하면서 정부 규모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고 등의 다양한 정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레이건 정부도 신연방주의를 주장하면서 연방에 있는 권한을 일을 축소하고 지방 분권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8년을 하고요.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4년 대통령을 했는데 93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아칸소 주지사가 클린턴이라는 주지사가 과감하게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여기서 12년 공화당 정권이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을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 리뷰 재검토한다는 거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12년 동안의 작은 정부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NPM적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라는 개혁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평가하고 이제 연방정부에서도 New Public Management, New, 신, Public, 공공, 매니지먼트, 관리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민영화, 복지 축소, 민간이타, 시장기법을 도입하는 것이죠. 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자, 글로벌 금융위기 중요합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그죠? 직관적으로 말하면 1억짜리 집에 대출을 1억 2천을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년에 1억 5천으로 오를 걸 기대하니까. 이런 기대해서 이런 좀 위험이 높은 채권이죠. 그죠? 이 채권을 막 발행하니까 흑인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막 샀는데 실제로 집이 안 오르니까 결국 이자를 갚을 여력이 안 돼서 이 채권들이 시장에 팍 놓으면서 너무 불량 채권이 많아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엘 에디언이라는 핀코의 투자회사 CEO인데요. 하여튼 이거 마시고 이제 새로운 정상, 새로운 표준, 뉴 노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역시 시장에게 자유를 줬더니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뉴 노멀. 다시 뭐라고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뉴 노멀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 고위험이죠. 또 우리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등장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는 출산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낮죠. 저출산.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표준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뉴 노멀,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4년밖에 못했고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연표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자칠판을 잘 못 썼어. 하나씩 한 페이지씩 넘겨야 된다는 거죠. 다 왔네요.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신공공관리입니다. 신공공관리. 방금 우리가 봤던 역사에 의하면 1976년, 우리 1980년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거죠. 이른바 그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정부가 이를 못한다. 무슨 펠리어? 거버먼트 펠리어. 이른바 GF입니다. 그죠? 자,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행정에 도입하자는 거죠. 시장주의는 뭐 당연히 시장을 강조하겠죠. 큰 시장, 작은 정부죠. 그럼 자,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민영화, 민간 위탁, 인원 감축. 자, 큰 시장을 위해서는 시장 기법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 기법을. 쉽게 말하면 시장을 한다는 경쟁이죠. 시장은 경쟁과 선택으로, 그죠? 시장은 경쟁과 선택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가격이 그 경쟁과 선택을 다 배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과 선택이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죠. 그죠? 정부, 계획, 지시, 명령이라는 방식이죠. 시장은 경쟁과 선택으로 작동시킨다는 것이죠. 자, 신관리주의는 과거의 구관리주의는 방금 봤던 것처럼 상명하복입니다. 상명하복.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고 법령 위주죠. 그냥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민원인은 너무 급해서 내일 갖다 준다는데 안 됩니다. 서류 접수하기 전에 안 돼요. 이런 식의 어떤 형식주의와 법규 만능주의, 소극주의가 전형적인 과거의 관리 방식이었다면 신관리주의는 관리에서 재량을 부여하고요.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문광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장관은 국립중앙극장이라는 남산위에 있는 극장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그러면 국립중앙극장장은 자기 임명권자인 장관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중앙극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열심히 해도 보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할 이유는 없죠. 사실. 이런 식의 법령의 준수라든지 상관의 명령에만 장관이 이번에는 무슨 공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도 안 나지만 막 그런 공연을 하는 상명하복이나 법규 만능주의, 이른바 소극주의적인 업무 처리였는데 이렇게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별도로 떨어진 마치 독립적으로 마치 하나의 사업체처럼 즉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얘들을 뭐라고 명명한다? 네가 책임지고 한번 운영해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책임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마치 기업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기관장이 과감하게 재량을 내가 줄 테니까 너가 과감하게
업무를 해서 네가 만약 성과를 많이 발생하면 내가 인센티브 팍팍 주겠다. 그래서 재량, 인센티브, 성과 관리. 자, 국립중앙극장에 옛날에는 정부 조직이었고 공무원이었지만 책임 운영 기관도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상관의 명령과 지시, 법령 준수만 했는데 이제는 재량을 주고 인센티브, 성과 관리를 한다. 마치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거죠. 책임지고 너가 한번 운영해봐.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관리주의, 바로 책임 운영 기관이죠. 책임 운영 기관 밑에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필기가 많네요. 전자지표 너무 좋습니다.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죠? 됐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 맞죠? 신자유주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와 경쟁. 나중에 보면 이게, 아까 역사 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너무 이제 경제 행위자들한테 자유를 주니까, 그죠? 시장이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를 반대하죠. 그죠? 수정자본주의는 큰 정부를 주장하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죠. 그죠? 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에크의 노예로 길. 뭐라 그러죠? 우리 기억나죠? 너무 정부가 규제 간섭 많이 하면 결국 인간은 노예, 농노가 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죠. 케인즈는 공공토목 사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케인즈 이론은 수요 측면의 이론이면 우리 신자유주의는 공급 측면의 이론이죠. 공급을 하는 기업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서 경제 활성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유방임이 있었고요. 동그란 1번이죠. 맨 처음이죠. 자유방임이 시장 실패를 낳으니까 우리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2번입니다. 그죠? 두 번째 순서라는 거죠. 등장했죠. 뉴딜 정책, 케인즈죠. 근데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 뉴딜 정책 등은 무슨 실패? 정부 실패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신자유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신자유주의의 역사는 3번이죠. 신자유주의가 고용유연화, 기업의 규제 완화 등을 너무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너무 불리해졌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겠다. 자, 이거에 대한 반발로 제3의 길이 등장합니다. 4번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번호는 역사적 통장 순서인데, 자, 요렇게 하면 이쪽이 진보적이고 이쪽이 보수적이라면,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은 양자가 좀 비슷해지고 있죠. 옛날보다 더. 다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유럽 좌파들은 무슨 길? 제3의 길. 제3의 길. 그죠? 여기죠. 수정 자본주의의 길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길도 아닌 우리는 무슨 길을 가겠다? 제3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지금은 좀 옛날 얘기죠. 그죠? 이미 슈레더 총리가, 다음 총리가 미르겔 총리인데, 미르겔 총리가 거의 10몇 년 동안 집권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1990년 되면 벌써 30년 전이죠. 그죠? 그래 다시 경제 이념, 자유방임에서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하니까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좌파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3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정부의 BDR을 비효율성 신가 작은 정부 맞죠?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대안 분석입니다. 시장성 테스트죠.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필요하냐? 아니요. 놓으면 폐지해야 되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꼭 정부가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되니까 민영화하면 되죠. 예,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직접 해야 돼? 정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죠? 급식을 정부가 책임지더라도 민간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시장성 있는지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왜요? 입찰을 붙이면 돼요. 입찰. 혹시 급식 10억, 치안 10억을 직접 할 수 있는 민간기업 있으세요? 라고 하면 치안은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안 되지만 급식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입찰을 많이 하면 입찰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사전 대안 분석이죠? 그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대안을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그중 핵심은 시장성 테스트죠. 시장성이 있으면 민간 위탁을 하거나 요즘 주로 바우처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아예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면 되죠. 그죠? 정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합니다. 정부는 스티어링 된 로링.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를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급식을 결정하는 것과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것과 학교 급식을 집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는 했던 것처럼 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공연을 집행하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연. 옛날에는 얼마를 할 것인가는 스티어링이고요. 집행하는 것도 롤링이었는데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라는 메커니즘을 썼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여기 급식이라는 결정이라는 여기 핵심적인 기능, 즉 스티어링 기능만 집중하고 자, 급식은 민간 위탁을 맡기고 때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고 책임 운영기관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외부 바깥으로 기능을 내보내는 거죠. 그죠? 정부 요 기능을 이렇게 외부로 내보내는 거니까 구멍을 뻥 뚫렸어. 홀로 구멍이죠. 바깥으로 나간다. 홀로 아웃이라고 그럽니다. 홀로 아웃. 정부 기능이 외부로 방출되는 거죠. 무엇에 더 집중한다? 방향 잡기에 더 집중한다. 그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촉매, 촉진적인 정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신연방주의, 연방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 이양을 추진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전통적인 관리가 아니라 이제 직관적이고 하향적인 상명하복의 법규 만능이 아니라 탈계층적 탈관료제 바로 집행기능을 그죠? 뭐 한다? 책임 운영기관 한다는 거죠. 무슨 기능을? 집행기능, 정책 기능 또는 결정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책 기능이나 결정 기능은 스티어링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잡기 기능이니까 그건 정부가 하고 롤링은 정부 이해 행위자에 맡기는데 그걸 정부가 직접 하고 있으면 책임 운영기관 한다는 거죠. 과감하게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뽑고 예전에는 장관 임명했는데 이제는 개방형으로 뽑고 과감하게 재량과 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작은 정부나 신속한 정부를 위해서 90년대 초반에는 정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조직이나 지식 조직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출 지문이죠.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공무원을 줄이고 총정원요. 총원을 정해놓고 너 붙여 총정원 100명이다. 아, 꼭 한 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100명이라는 총정원에 걸렸으니까 요 중에 가장 이 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총정원이 적은 데를 없애버리겠죠. 그죠? 총정원.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요. 정치적 중립을 완화합니다. 개방형임용 맞죠? 경쟁을 통한 금전적인 그죠? 시장 기업이죠. 시장에 의한 운영이라는 것은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기업이 활동하니까 금전적 보상 바로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이고 외재적 보상을 강조합니다. 자, 재무행정에서는 역시 자율성을 준다. 자율성을 주는 것이 재량을 주는 것이죠. 재량을 주는 것이 권한 위임이죠. 그래서 표현이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시고 뒤에 제도들은 나중에 보시고 과거에는 이제 지출 합법성 맞죠? 법규 만능주의라 그랬죠. 절차의 준수 맞죠? 그러나 성과 향상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과와 결과 비용 절차는 이쪽이죠. 비용 절차는 이쪽이고 성과와 결과를 강조합니다. 재정 운영의 성과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발생주의 복식부이죠. 뭐 수익 감가상각이라든지 재정 운영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신성과주의 예산 도입했다. 다년도 예산 지출대 총액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이죠. 가격 책정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시장기법 맞죠? 시장기법 맞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는 나중에 다 볼 거니까 큰 흐름, 경쟁, 선택권,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등을 강조한다는 거죠. 산출과 결과에 대한 그죠? 그러면 반대말 투입이나 절차나 과정은 X, 투입 절차 과정이 아니라 산출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한편 이러한 NPM적 개혁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시장이라는 시장주의는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로지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약자, 즉 시장은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민영화 해버리면 요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죠? 행정의 책임성이 손상된다. 행정의 책임성이 손상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공익성이 손상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민주적 성격, 인간 간의 편협함. 그죠? 인간 간의 편협함. 인간은 경제적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과급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욕구나 또는 봉사심, 이타심도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인간관이 편협하다.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면 결정과 집행이 디커플링. 예전에는 딱 커플링 되어 있었는데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른바 분절화, 파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편 성과를 강조하는 이 성과 측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성과 측정이.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해서 차량의 속도가 올라갔다. 사고가 줄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써서 그죠? 100억이라는 돈을 써서 도로가 나왔고 속도가 올라갔는데 행정의 1차적 산출물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산출이라고 그러고요. 행정의 2차적 산출물을 아웃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resul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performanc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실 도로 건설의 궁극적인 성과는 바로 속도가 늘어나거나 사고가 주는 거겠죠. 근데 아웃풋은
행정 환경과 만나기 전이니까 가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차가 속도가 10km에서 시간당 10km에서 30km로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꼭 도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유가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출이라고 행정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왜요? 그건 도로 자체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은 측정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속도라는 사고라는 것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개입되기 때문에 성과를 정의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공무원들을 성과나 결과를 강조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만을 집착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가 억제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적 사고를 하려면 좀 비용도 투입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죠? 새로운 방법을 쓰려면 좀 실패하면 그게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과 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창조적 사고를 억제한다는 거죠. 인원 감축은 공무원들의 사기죠. 맞죠? 언젠가 나도 잘리겠죠. 그리고 국민을 시장 또는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시장이나 기업은 국민을 고객으로 바라보죠. 고객, 커스텀, 고객은 차별적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 물건 이용 안 하면 우리 고객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그죠? 고객 만족을 강조하지만 고객들은 불만 표시를 엑시트, 다른 공급자를 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주적 시민, 일원 일표, 누구나 다 한 표를 가지고 있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 바로 시민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민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다시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은 MPN, 시민으로 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New Governance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MPM적 개혁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레이건 정부, 대처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 93년 클린턴 정부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책,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사람이 쓴 Reinventing Government. 그래서 예전에는 이 두 개를 줄여서 R이 지옥, 이른바 레고라고 그랬죠. Reinventing Government. 이른바 정부를 reinvent,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린턴 정부, 그렇죠? 93년부터 2001년까지 신공공관리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흔히 10가지의 아름다운 정부를 얘기했죠. 그죠? 기업가적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방향 잡기, 하사표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empowerment,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경쟁을 도입한다. 미션 드리븐, 미션 중심, 미션 지향의 정부.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기보다는 미션, 너의 임무, 네가 그 일을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임명, 임무, 사명 지향 정부죠. 임무, 사명 지향 정부. 성과, 결과 지향 정부. 고객, 맞죠? 시민이 아니죠. 시티즌. 시민이 아니라 고객 지향 정부. 기업가적 정신. 엔터프레뉴어, 앙트레프레뉴어죠. 앙트레프레뉴어. 그죠? 기업가적 정부죠. 기업가적 정부.
예견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시장 정정. 대충 NPM 정도님이 이쪽이죠. 자, 넘어갑시다.